안녕하십니까. 창끝점프 김인찬입니다. 저는 작년에 경북 구미시 대드론 체계 구축 연구에 참여했었고요. 서울시 대드론 체계 구축, 그리고 제2작전사 후방지역 대드론 체계 구축,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한 전력시설 유능국가 방어 체계 연구에 참여했었어요. 올해는 양자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양자 기술이라 해서 굉장히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군사용으로 뭘 쓸 수 있겠는가, 양자 기술에서 그걸 연구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또 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을 어떻게 하면 대드론 체계에 접목시켜서 기존의 고정형 대드론 체계가 가진 약점들이 있죠. RF 스캐너나 레이더가 가진 이런 약점들을 양자 기술로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해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가 중요 시설, 특히 이 산업 시설들이 어떻게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공격 받은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주로 단기적 조치가 되겠죠.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는 어떻게 했다. 주로 장기적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이제 시사점을 좀 도출을 해봤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은 다들 주지하시는 사실인 바 크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UN 보고서나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들을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윈터, 웨포나이제이션이라든가 무기화. 즉 푸틴이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계속 무기화해서 쓰고 있다. 영리한 거죠.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 전기가스 온수, 이 난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안 나오는 것이 짜증날까? 겨울에 온수 보일러 안 나오는 것이 짜증날까? 그래서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단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우리나라 겨울보다 춥다. 한 5도씨에서 10도씨 정도, 섭씨로 하면 5도씨에서 10도씨 정도 더 춥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열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보다 겨울철에 열이 없어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을 무기화하는 것이 여름을 무기화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을 받았죠. 이 동그라미 크기가 공격받은 빈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을수록 러시아와 가까울수록 공격을 많이 받았고, 하나 주목할 점은 여기가 이제 서쪽이죠. 우리로 치면 부산, 울산과 같은 후방 지역이 될 겁니다. 거기도 결코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대응인데요. 초기에는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대드론 체계라는 개념조차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가 파괴됐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우크라이나 국가 중요 시설들이 대드론 체계라는 건 필연적으로 이 예산과 시간과 법령 개정 소요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드론 한 대 날아온다고 해서 내일 당장 뚝딱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래 4대 그리고 콘크리트 방벽 이런 거를 설치해서 이제 막은 거죠. 이런 걸 군사용어로 우리가 수동적 방호라고 하죠. 패시브적 방호, 능동적 방호가 이제 대드론 체계가 되고, 수동적 방호를 해서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집중을 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요청했고, 지금 러시아가 민간 시설을 공격하다 보니 이제 군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방탄조끼를 입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보시면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수동형 방호를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들어왔을 때, 하나가 터졌을 때 이 폭발이 주변에 전이되지 않고 딱 하나만 터지도록 하는 수동형 방호 체계를 급한 대로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들한테 지급했던 방탄조끼입니다. 보시면 구명조끼처럼 생겼는데 여기 안에 방탄 플레이트 판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군인들이 쓰는 방탄모가 케블라 소재 방탄모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군용 무늬가 없고 이렇게 해서 줬지라고 하면은 이제 군용 무늬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걸 착용한 사람들은 전투원으로 취급받아서 합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임을 티내기 위해서 군용 장비를 착용했지만 이 사람은 민간인이다 이런 걸 티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요청한 거죠.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에 대해서는 배럴당 $60 이상은 못 받도록 해줘 라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때 당시 러시아 석유가 1배럴당 $81 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팔면 팔수록 $21씩 계속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민간 산업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했고, 이 스타블루드 에너지라는 건 우크라이나 민간 어떤 전력업체들끼리 모아서 글로벌 전력업체들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그 민간 전력업체들과 거래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아, 지금 러시아가 우리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니 너희 러시아랑 거래하지 마라. 너희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피로 이루어진 에너지니까 부디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계약을 종료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약 종료는 하지 않고 결제 대금을 원래 러시아 통화로 주던 거를 이제 유로화 달러화로 주니까 러시아가 이제 뿔이 난 거죠. 왜 뿔이 났냐? 이걸로 주면 자금이 추적이 되거든요. 루블화로 주면 자금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바그너 그룹 용병한테도 줘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유로와 달러화로 주면 지금 가뜩이나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한 상태에서 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금고에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이 니네랑 계약 안 해 하고 계약 해제를 해버린 거죠. 이런 단기적인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좀 즉각적 단기적인 대응이 있었다. 다음 이제 좀 장기적 대응인데요. 국제개발처에서 돈 지원해 준 거, 그리고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국적으로 계획 정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역마다 시간대는 달라요. 지역마다 시간대는 다른데 어떤 지역은 야간에 00시부터 오전 08시까지, 또 어떤 지역은 19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계획 정전을 하면서 전기를 아끼는 거죠. 그만 써. 이 시간에는 좀 참아.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전과는 달리 민간 에너지 기업이 거의 전국토의 에너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얘들은 민간 수익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수익을 포기하고서 이제 무료로 전기를 지원해줬고, 또 좀 특이한 점은 전국에서 이제 전기 기술자를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자폭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이든 야포든 이런 걸로 훼손된 전력망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 모집해서 이제 수도 키이우부터 먼저 복구하고, 수도가 복구되면 후방부터 복구하고, 후방이 복구되면 이제 전방을 복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이 죽었죠. 특히 전방에서 300명 이상이 죽었고요.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게 민간 수익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이 기술자들, 복구 기술자들한테 정기적으로 훈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군인 못지않게 위험 지역으로 투입돼서 그 인원들이 좀 살신성이라는 정신으로 전력을 복구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 전력시설을 복구하다가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 사진이 다 올라와 있고요. 그 사망하신 분들 중에 또 이제 훈장을 받으신 분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시설을 복구하는 것이 전쟁 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이제 또 발전기를 구매했고, 병원 대피소를 우선순위로 해서 발전기를 지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회의나 유럽연합 EU 회의에 가서 이 말을 꼭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패트리어트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 제발 이거부터 빨리 달라 하는 게 이 방탄조끼. 말씀드렸듯 러시아는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반드시 방탄조끼와 방탄복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평시엔 없죠. 군인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좀 빨리 달라. 두 번째는 발전기를 좀 빨리 달라. 이거를 대통령이 계속 호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듈형 난방시설인데요. 난방이 안 되니 온수를 못 쓰고 온수를 못 쓰니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게 계속 창궐하죠. 샤워, 따뜻한 샤워를 못하고 씻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동식 보일러 하우스 그리고 임시 난방 텐트라는 걸 설치합니다. 보시면 뭐 왼쪽 그림이 임시 난방 텐트인데요. 오른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동식 모듈 보일러입니다. 얘가 이제 가서 기존의 보일러 배관이랑 연결해서 이 아파트 단지의 보일러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얘 한 대로 한 5,000세대 정도를 커버할 수 있으니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파트가 적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걸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고 배관만 연결하면 난방과 온수가 되니까. 근데 아파트가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갈 데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이동식 난방 텐트를 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재난 및 뭐 이재민 뭐 화재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체육관 같은 데에 막 텐트를 막 쳐놓는데 거기에 내부의 난방은 안 되잖아요. 뭐 이불 담요, 핫팩 이런 걸 넣어주는데 이건 이제 내부의 난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숙식은 할 수 없고요. 숙식은 그 자기 텐트 가야 됩니다. 자기 텐트 가야 되고 자기 텐트에 있다가 시간 되면 시간 할당해 주는 거죠. A 텐트 와서 몸대 피고 가세요. 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다음 B 텐트 와서 가세요. 이렇게 공공시설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 같은 경우는 이 모듈형 보일러가 많고 전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시가 거의 완전히 황폐화됐기 때문에 왼쪽의 그림이 더 많다. 시사점으로는 베드론 체계의 필요성을 일단 실감했던 거죠. 그래서 뭐 미사일의 장단점이 있고요. 야포에 또 장단점이 있는데 이 드론이라는 것은 미사일과 야포의 장점만을 이렇게 딱 비용도 저렴하면서 생산 시간도 적게 걸리면서 또 정확하게 타격은 할 수 있으면서 이런 장점만을 모아놓다 보니까 큰 위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기동형 대드론 팀을 운영했습니다. 얘들이 굉장히 독특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어떤 대드론 체계를 구축한다, 뭐 어떤 무기를 제거를 갖다 놓는다 이러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이 얘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개필로 우리가 가는 최종 목표는 저기 있는데 최종 목표까지 가는 동안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얘들이에요. 좌측 상단 얘들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운용했습니다. 이 뭐 차량 해봤자 군용 차량도 아니고 일반 차량 하면 뭐 몇백만 원이면 사겠죠. 뒤에 있는 기관총도 얼마 안 합니다. 옛날 굴소련 때부터 쓰던 무기 체계라서 얼마 안 합니다. 거기다가 야투경만 박아놓고 조준경만 박아놓고 그런 겁니다. 크게 얼마. 이거는 대공화당을 구성한다고 얘들이 모여있어서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전혀 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체계이고요. 아주 유용한 체계이다. 지금은 아래쪽 그림과 같이 좀 무인화시켰죠.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 인원들이 국토방위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비군입니다. 현역들은 전방에서 싸워야 되니까 현역들은 차출하지 못하고 예비군에서 차출했는데도 국가정보시설을 방어하는 데에 써서 아주 큰 효과를 거두었고 이 친구들이 기관총으로 대공화망을 구성해서 샤헤드 136도 많이 격추시켰지만 순항미사일도 많이 격추시켰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저공 비행하고 속도가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다 보니 이렇게 대공화망으로 격추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아틀라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국경선에서부터 막아야겠다. 국경선에서부터 경보를 해서 다층 대드로 체계를 해서 국가중요시설에 오면 이때 이제 우리가 어쨌든 국경선에서 경보를 받았으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드로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고요. 이 1300 써져 있는 게 요 국경선 길입니다. 1300km를 커버하겠다. 그래서 아틀라스 프로젝트인데 주로 국경선에는 소리 센서가 많이 달려 있어요. 소리 센서가 많이 달려 있고 뭐 RF 스캐너나 레이더는 너무 비싸서 이 국경선에 다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소리 센서로 이렇게 깔아놓고 소리 센서에 인공지능만 붙이면 얘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얘가 이 소리 센서가 그냥 소리만 듣는다 이게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소리 들으니까 얘는 탄도미사일인데요. 또는 얘는 순항미사일인데요. 이거 알려줍니다. 소리 듣고 얘는 고정익 항공기인데요. 아니 얘는 회전익 항공기인데요. 이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드론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똑똑한 소리 센서들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리 센서는. 그리고 주로 전자기전을 소프트킬 수단을 많이 배치해놨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돌파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전자기전에 격추되는 드론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공백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돌파하면 여기 흰색 보이시는 게 이제 저 권역화한 겁니다. 도시, 주요 도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별로 이제 권역화해서 거기에 이제 고정형을 갖다 놓는 거죠. 고정형은 비교적 좀 안정적이고 탐지 범위도 넓고 하니까요. 고정형 갖다 놓고 이제 좀 하드킬 수단으로 도시 외곽에서부터 요격을 해서 도시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역화를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국가중요시설은 최후죠. 최후의 이 권역화까지도 돌파를 해서 국가중요시설까지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수동형 방어. 혹시나 두드려 맞더라도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동형 방어. 그리고 고정형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동형이나 모듈형 대드론 장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쪽도 아직 된 건 아니고요. 된 건 아니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이 에너지 시설의 그리드화인데요. 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대형 발전소에서 송전망을 따라서 소비자한테 가는 이거는 대형 발전소가 파괴당하거나 아니면 송전망이 끊기거나 하면 소비자가 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자는 거죠. 대안, 백업 플랜을 많이 만들자는 겁니다. 이 복구한 실적을 보시면 3년 동안 손실된 용량이 25기가와트 이상인데 복구한 게 5기가와트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그만큼 전쟁 때는 이 전력시설 복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송전 인프라, 요거죠. 송전 인프라 중 56기가와트 중에 9기가와트만 남았습니다. 즉 발전소를 복구한다 한들 거기서 전선이 소비자한테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종류 또한 태양광, 풍력, 열병합, 바이오가스 등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켰고 뭐 자동 전력 배분 시스템을 해서 공격을 받은 지역은 자동으로 차단시키고 다른 곳에서 우회하는 방법을 마련했고 시설, 지역에 이제 우리로 치면 보조 배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조 배터리, 요겁니다. 보조 배터리를 지역마다 또는 주요 권역화된 국가주시설마다 만들어놔서 전력이 끊겨도 이 배터리에서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고 병원이나 학교, 군대 같은 데는 이제 소규모 독립 전력망을 설치해서 평소에는 외부에서 수급받으나 비상시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게 큰데요. 유럽 그리드에 가입해서 이제 유럽 전력망과 연결한 게 굉장히 잘한 거죠. 원래 우크라이나 전력망은 벨라루스를 통해서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벨라루스는 친러 국가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사실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벨라루스 망을 끊으면 우크라이나 망을 끊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망에 가입함으로써 유럽에서 남는 잉여 에너지를 우크라이나로 땡겨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서 남는 에너지를 또 유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된 거죠. 이 마지막 거는 요겁니다. 이게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많이 씁니다. 중동 국가도 일부 쓰는 국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동유럽 국가들 중에 뭐 전력망이 좀 안 좋은 국가들은 이걸 써요. 그래서 이게 한 3대 정도 모이면 발전소 하나급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려고 했으나 비용 문제, 그리고 이 선박들이 흑해로 쫙 모였을 때 또 러시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서 결국은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떠다니는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공격받았고 복구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러시아 산업시설을 공격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공격받아 보니 이게 민간인 피해로 직결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자칫 공격을 잘못했다가는 이 국제사회에서 이 전쟁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꺼려왔으나 한 2014년부터 해서 산업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81건 중에 31건이 정유공장에 집중되어서 저는 정유공장 사례를 좀 가져와봤고요. 러시아 전역에 있는 정유공장 위치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회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는 공격을 안 받은 정유공장이고요. 빨간색 표시된 거는 이제 많은 공격을 받은 정유공장이고, 그 다음 많은 공격을 받은 게 주황색, 그 다음이 이제 노란색 그렇습니다. 보시면 역시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쪽에 공격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지도로 보면 이게 러시아가 워낙 크니까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끝에서 저 북한 끝까지보다 더 먼 거리를 공격한 거죠.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섞어 쏘기 전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섞어 쏘기 전술이 뭐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뭐 야포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한목의 다방면으로 쏘는 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민간인 피해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섞어 쏘기 전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간헐적 운영 중단이 있었으나 뭐 결과적으로는 4% 정도만 능력 저하에 됐었고, 러시아도 보면 수동적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철망을 설치하는, 전 시설에 철망을 설치해서 드론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그리고 핵심 노드, 이 시설 중에서도 국가종료 시설이 물론 중요해서 국가종료 시설로 지정됐겠지만 그 시설 중에서도 중요한 어떤 핵심 노드가 있겠죠. 데이터 센터나 뭐 지휘통제실이나 뭐 기타 등등. 거기는 방탄 플레이트를 이제 벽에다가 설치해서 또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열 추적 드론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고 이제 야간에는 아예 발전을 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철망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권위주의 독재 국가인 것을 아실 겁니다. 권위주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써요. 뭐 국가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한다든가, 뭐 국가에서 무슨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니네 알아서 살아남아. 불편해? 좀 감수해. 이런 주의죠. 우리의 1순위는 군이고 전쟁에 이기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너희는 불편하도록 좀 참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 예산으로 공장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야 니네 얼마 내? 우리 얼마 낼게. 이렇게 해서 전자기전 장비를 구매하고, 뭐 또 이 에너지의 6개월간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수출받는 국가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싸고 질이 좋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싸고 질이 좋기 때문에 수출받는 국가가 유럽에 많은데 이제 수출을 금지했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비행기나 선박 중심의 물류 체계보다는
러시아에 기본적으로 철도 중심의 물류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철도 중심의 물류 체계를 이제 더 강화했다는 거고, 요게 이제 공장 자체 예산으로 구매한 레이더와 전자기 제너 장비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구축해 놓은 걸 우크라이나의 정찰 드론이 찍어서 이제 보고한 거죠. 이전에 공격할 때는 없었는데 요번에 새로 공격하러 들어가 봤더니 이게 생겼더라 라고 해서 찍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수동형 방어가 되겠고 오른쪽이 능동형 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히 수동형과 능동형 방어를 둘 다 구축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피해가 경비했기 때문에 복구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옛날 소련 시절에 항상 얘들은 전쟁 대비를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국가종료시설은 이미 다 분산 배치를 법률화해서 분산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장들은 독립공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됐고, 핵심 노드인 원유 증류 장치 얘부터 우선 복구를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예비 CDU가 항상 있어요. 1번기, 2번기, 3번기, 4번기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5번기, 6번기는 평시에는 가동 안 하는 거죠. 전시에만 걔들을 가동하는 걸로 해서 최소 생산량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복구를 해서 재가동합니다. 거의 지금은 생산량이 거의 100% 회복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모듈형 또 나옵니다. 모듈형 정유시설을 개발해서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정유시설이죠. 그래서 정유 공장이 파괴됐을 때 이 모듈형 정유시설로 정유를 한다. 이 정유 리파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원유를 넣으면 여기서 석유도 아니죠. 석유가 아니라 LPG도 나오고 가솔린도 나오고 디젤도 나오고, 그걸 이제 모듈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시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데요. 러시아도 몰랐는데 이 핵심 부품들이 타격을 받아서 고치려고 뜯어보니 소부장이 싹 다 서방권과 특히 미국, 스위스 소부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걔들은 다 전쟁을 일으킨 순간부터 경제 제재를 했죠. 그러니까 받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되죠. 복구가 안 되니까 전력을 송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저 중립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 이런 애들한테 좀 도와줘. 이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소부장을 좀 많이 수입을 해와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 공급망 다각화를 이번 기회에 좀 실감을 한 거죠. 이건 소련 시절에 작성됐던 문서인데요. 그 CIA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련은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 산업시설과 이 주거시설을 분리시켜 놨고, 이 가운데는 이제 완충지대, 공원 뭐 이런 게 있어서 얘들은 연합공군이 폭격을 해도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애초에 도시계획 자체를 분리시켜 놨다라는 문구가 CIA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대드론 체계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러시아는 최초에는 이 S 300이니 400이니 600이니 S 계열과 판치르 계열의 대공방어 체계의 위주였는데, 이 기존의 대공방어 체계로는 드론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예를 들면 판치르의 레이저 무기를 통합한 것, 지금 시제품 나와서 전투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 실험이라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의 전투 실험은 우리 개념과 다릅니다. 얘들은 전투 실험을 바로 실전에 해서 좋네 하면 그냥 그걸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전투 실험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투 실험인즉 전장에 배치돼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치르에 또 미니 미사일 장착해서 군집 드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AI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센서에서 바로 무력화 장비로 넘겨줘서 무력화 장비에서는 그 드론을 향해서 바로 전파를 방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AI 기능 기반으로 하고 있고, 레이저, 그 다음에 전자기전 AI 시스템을 중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에너지 시설인데요. 말씀드렸듯 물리적 이격을 소련 시절부터 전쟁 준비를 위해서 법제화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또 모듈형 전제 장비를 이용해서 고정식 설비가 파괴되니까 연료 생산을 잘 할 수 있었다. 고정식 한 대는 모듈형 28대가 모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폭격에 맞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에너지 시설의 필수 장비 소부장이 외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깨달아서 소부장 국산화, 그리고 소부장의 어떤 국산화까지는 안 될지라도 동맹국에서 소부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연료 절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동적 방어 수단, 철망, 방탄판, 야간에 전원을 오프시키고 직원들을 조기에 퇴근시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통합 시사점인데요. 네. 러시아 공격 주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분석도 있다는 것이고, 보면은 이제 계속 재고가 급감하다 보니, 지속 사용으로 재고가 급감하다 보니 무기 체계의 추가 생산이 제한되고, 그렇다 보니 일정 물량을 먼저 확보한 뒤에 정치 외교적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집중 공격하는 것이 그런 개념 변화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집중 공격했을 때 요때가 G7 회의나 나토 회의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서방에다가 니네 우크라이나 지원해봤자 소용없어. 우크라이나 지원해봤자 돈 낭비야라는 걸 계속 인식시켜주는 방법이죠. 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 2월에 미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거기서 통과가 되면 미국에서 뭘 준비해서 항에 실어서 배에 실어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물류 운송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오기 전에 미국의 군사 원조물자가 도착하기 전에 집중 공격해서 얘들의 전력을 약화시켜서 우리가 향후 협상 때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시켜 놓자라는 의중도 있었다. 데드론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거는 제 안입니다. 저의 의견이니까 마음껏 좀 여러분들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가나다급으로 좀 평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데드론 체계를 할 때 평가해 보자는 거죠. 적의 입장에서 얘를 공격했을 때 얼마나 매력적인가. 즉, 적의 입장에서 내 몸 다치지 않고 최소한의 돈을 써서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게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 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이 시설이 파괴됐을 때 얼마나 내 일상생활에 치명적인가.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가면 모 방송국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서 치명성은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그 공중파 방송 안 본다 한들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제가 많거든요.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방송사를 이용해서 내가 이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이 났을 때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자는 거고, 능동형 방어 체계만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집중해 있는 감이 있는데, 수동형 방어 체계로 일단 빨리 갭을 메우고, 일단 당장 드론 위협이 지금 당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동형 방어 체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 뒤에 능동형 방어 체계를 필요한 적재적소에 놓는 게 어떤가 하는 좀 생각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이런 국가중요 시설들이 있으면 적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원자력 시설은 다 국가중요 시설 각급이고 다 공격 통제제에 있습니다. 주변 공격 통제제에 있어서 또 경찰과 군이 다 들어가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적이 들어가서 타격을 하고 싶겠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있거든요. 본인의 위협을 희생해 가면서, 그리고 원자력 시설은 이미 지어질 때부터 방폭 설계와 방호 설계가 이미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내가 FPV 드론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적의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라는 평가를, 제 아닙니다, 평가를 해봤고요. 철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철도가 마비된다 해도 비행기 선박 차량 대체제가 많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천안에서 서울, 춘천에서 서울, 파주에서 서울 이 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다음에 행정시설을 보면 역시 우리 무슨 부 행정시설들, 국가정보시설 많이 시행되어 있는데 적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이버 공격으로도 우리 주민등록망을 마비시킬 수 있고 국가행정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도 마비를 시킬 수 있는데 굳이 드론을 사용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이 맞는.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수도시설은 적의 입장에서는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게 수도시설이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좀 반수된다 해도 이게 국가 기능과는 또 크게 연관성이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또 어떤 대드론 체계를 놓을 것이냐 이런 거를 또 평가하는 거죠. 권역화를 할 수 있는가, 이 시설이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권역화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어떤 방어 체계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핵심 시설, 그 국가 중요 시설 중에서도 진짜 지켜야 할 핵심 시설이 지하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변 지형이 능동형 방어 체계를 놨을 때 주변 지형이 받쳐주는가, RF 스캐너나 레이더나 놨을 때 과연 성능이 보장되는가까지 고려해서 탐지 수단만 놓을 거냐, 아니면 여기는 수동형 방어만 놓을 거냐, 아니면 여기는 대드론 체계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거냐, 아니면 여기는 전체가 필요한데 여기는 번역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듈로 일정 장비만 모듈을 놓을 거냐라는 것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